계모 주제에 환갑잔치까지 차리고 싶었어요? 의붓딸 정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 환갑을 축하하러 모인 자리였는데 말이죠. 그 어디에도 축하는 없더라고요. 64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저 박미숙은 54살의 나이에 정태수를 만났어요. 첫 남편과는 26에 결혼해서 22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중학교 가정교사로 일하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렸고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쳐 3억 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딸 지혜는 25살 대학원생이었고 저는 51살의 과부가 되었죠. 5년을 혼자 살았어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때 교회 선배 소개로 정태수를 만났습니다. 저도 배우자를 잃고 5년째 혼자입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요. 점잖아 보이는 외모에 말투도 부드럽더라고요. 자식이 둘 있다는 말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미 성인이니 괜찮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외로움이 컸거든요. 딸 지혜도 결혼해서 외국으로 나갔고 혼자 사는 게 점점 버거워졌으니까요. 결혼하기 전 태수는 다정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믿었죠.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태수에게는 재산이라곤 전세금 5천만 원밖에 없었다는 걸요. 퇴직금도 빚 갚느라 다 썼다고 하더군요. 딸 수지는 이혼해서 친정에 얹혀 살고 아들 민호는 사업한다며 돈만 축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좀 사야 하지 않겠소? 결혼 석 달 만에 태수가 말했어요. 제 예금 3억 원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태수 명의로요. 그때는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아니,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은 지옥이었어요. 수진이는 저를 가정부처럼 부렸거든요. 엄마, 빨래 좀 해주세요. 아, 참, 청소도요. 친엄마도 아닌데 엄마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섬뜩하더라고요. 말투는 존댓말이지만 눈빛은 하인 대하듯 차가웠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망했다며 집에 들어와 놀면서 제가 해준 밥을 먹고 용돈을 요구했거든요. 어머니, 저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면 갚지 않았어요. 사업 자금이라더니 도박으로 날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태수는 자식들 편만 들었죠. 당신이 좀 이해해 주시오. 내 자식들인데 당신 자식들은 소중하고 제 희생은 당연한 건가요? 10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명절 음식도 혼자 준비했고요. 제 친정 식구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딸 지혜가 1년에 한두 번 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오늘 제 환갑잔치였어요. 식당에서 작은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제 돈으로요. 태수의 친척들이 15명쯤 왔어요. 제 친척은 딸 지혜 혼자였습니다. 계모 주제에 환갑잔치까지 차리고 싶었어요. 수진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태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렸죠. 민호는 비웃듯 웃었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년간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를요. 환갑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태수는 제 얼굴도 보지 않았고 수진이와 민호는 평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일만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10년간 해온 대로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와 민호, 수진이가 모여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안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버지,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또렷하더라고요. 정리라니 무슨? 태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통하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 사람이랑 이혼하시라고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결혼한 지 10년 됐으니까 재산 분할도 반반이고 우리가 위자료만 안 주면 돼요. 민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아파트를 태수 명의로 해뒀는데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태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지만 단호함은 없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10년간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친엄마도 아니면서 엄마 행세하는 거 보기 역겨웠다고요.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친엄마도 아니면서 엄마 행세라니. 그럼 10년간 저보고 엄마라고 부른 건 뭡니까?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죠. 그렇게 하려면 통장하고 도장이 필요한데 태수가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통장과 도장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여자 외출할 때 안방 뒤지면 되죠. 민호가 말했어요. 웃음기까지 섞여 있더라고요. 제가 10년간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이혼하면 한 푼도 못 받게 해야 해요.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걸로 하면 어때요? 그럼 위자료도 안 주고 재산도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죠. 저를 내쫓고 제 재산까지 빼앗을 계획을요.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0년입니다. 10년간 저는 무엇을 한 겁니까? 남의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의 집 가정부 노릇하고 제 재산으로 산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북받쳤죠. 하지만 울 수만은 없었어요. 저들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제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혼은 각오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끝난 결혼이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평생 모은 돈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태수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늦잠을 잤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차렸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때 핑계를 대고 외출했어요. 은행으로 갔습니다. 제 예금 통장을 확인했죠. 다행히 아직 손대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 문제였어요. 당장 옮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제 권리를 찾겠다고요.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예금 통장을 정리했어요. 5천만 원씩 나눠서 다른 은행 2곳으로 옮겼습니다. 통장은 딸 지혜 이름으로 만들었죠. 물론 지혜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지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지금은 엄마 좀 믿어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걱정할까봐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딸을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민호가 제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나가보니 태수와 수진이도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세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등 뒤에서 찬바람이 스쳤습니다. 당신, 통장 어디 갔소? 태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무슨 통장 말씀이세요? 시치미를 뗐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표정만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은행 갔다 왔다며? 예금 다 빼서 어디 옮긴 거 아니오?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눈빛이 험악하더라고요. 제 외출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돈인데 제가 어디 쓰든 상관없잖아요.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10년 만이었죠.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당신 돈? 우리가 부부인데 무슨 당신 돈? 내 돈이 따로 있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수진이도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재산 몰래 빼돌리는 거예요? 도둑이네, 도둑.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제 돈을 제가 옮긴 게 도둑질입니까?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여기서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태수는 저한테 말도 걸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노골적으로 비난했고요. 밥을 차려줘도 먹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저를 따라다니며 감시했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캐물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녁 먹고 있는데 태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오. 서류를 보니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어요. 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팔겠다는 겁니다. 배우자 동일안에 제 도장을 찍으라는 거였죠. 안 찍겠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의 눈이 부라렸어요. 뭐, 이 집은 제 돈으로 샀어요. 당신 명의지만 제 재산이에요. 못 팔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죠.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위협적인 태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참았어요.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안방에 스스로 갇혔어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나왔죠. 밥도 굶었어요. 태수가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혜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10년간 당한 일들, 환갑잔치 때 저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요. 지혜는 울먹였어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지금 당장 집 나오세요. 제가 한국 갈게요. 아니야. 엄마가 먼저 할 일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갇혀 살았던 이 집에서 이제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제 것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정당하게, 떳떳하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왔어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죠.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 물어봤어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법무법인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제가 쓴 생활비 영수증, 아파트 구입할 때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이체 내역, 태수와 나눈 문자 메시지들까지 하나하나 챙겼죠. 안방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둘이었어요. 민호가 안내했죠. 거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제 동의 없이 집을 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야 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몰래 집을 나섰어요. 법원에 갔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아파트 처분 금지 가처분이었어요. 제 동의 없이는 집을 팔 수 없도록 막는 절차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어요. 법원 직원이 접수증을 건넸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지던지요. 처음으로 제가 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태수와 민호,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태수의 손에는 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안방을 뒤졌던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은행 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들이요.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비웃고 있었고 수진이는 팔짱을 끼고 날카롭게 저를 노려봤죠. 이게 뭐요? 태수가 서류 봉투를 집어던졌어요. 바닥에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며칠간 정리한 증거들이었죠. 이혼할 작정이었구만. 그것도 재산 다 가지고. 민호가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죠.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오? 나이 60 넘어서 정신병이 온 거요? 태수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신병이라니요. 저한테 정신병이 있다고 몰아가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제가 이상해졌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수진이는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죠. 계모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망상이 심하다고요. 나흘째 되는 날 정말로 정신과 의사가 집에 왔어요. 민호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더니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모실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엔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입니다. 제 재산은 물론이고 자유까지 빼앗기는 거니까요. 밤이 되자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문 밖에서 민호가 지키고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감시하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혜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엄마 도와줘. 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해. 제발. 몇 분 뒤 지혜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용히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죽이며 상황을 설명했죠. 지혜는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죠.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가 온다고 했어요.
이틀 뒤면 한국에 도착한다고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꼭 버텨야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온 신경이 곤두섰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주 긴 밤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그 이틀은 지옥 같았습니다. 민호는 제 방 앞을 지켰고 수진이는 제 휴대폰까지 빼앗으려 했죠. 태수는 요양병원 상담 예약을 잡았다며 으름장을 놨어요.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지혜가 온다는 희망 하나로요. 약속한 날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였죠. 안방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거실에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외국 생활로 얼굴이 여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더라고요. 지혜 옆에는 짧은 머리의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지혜도 울고 있었어요. 태수와 민호,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상 못한 변수였을 거예요. 지혜 옆에 여자가 명함을 꺼내 태수한테 건넸어요. 저는 최현정 변호사입니다. 박미숙 씨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지혜가 데려온 거였죠. 최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소송 제기 통지서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호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지만 최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그날로 저는 집을 나왔어요. 지혜가 예약해둔 호텔로 갔습니다. 깨끗한 침대에 누우니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죠.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혜와 함께 상담을 받았어요. 10년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환갑잔치 때 일 재산 가로채기 모의, 정신병자로 몰아간 일까지요. 최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승산이 있다고,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요. 아파트는 제 돈으로 샀으니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년간 모아둔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요. 며칠간 증거를 정리했어요.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한 증거들, 생활비를 제 돈으로 된 영수증들, 민호한테 빌려준 돈 이체 내역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증거를 모아둔 사람은 처음 본다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했어요. 환갑잔치 때 수진이가 모욕했던 장면을 누군가 동영상으로 찍어뒀더군요. 태수의 조카딸이었어요. 수진이한테 평소 미움받던 아이였는데 저한테 몰래 영상을 보내줬죠. 영상에는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계모 주제에 환갑잔치까지 차린다는 그 말이요. 최 변호사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은행에 가서 제 예금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마쳤죠. 아파트는 제 동의 없이 절대 팔 수 없게 되었어요. 태수가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태수 측에서도 움직였어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알아본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희도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혼 청구,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모두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뒤였죠. 지혜는 제 곁을 지켰어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도 열심히 준비해줬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편이 생긴 거예요. 호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 존엄을 되찾을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재판 날이 밝았어요.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지혜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죠. 최 변호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태수와 민호,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태수의 변호사도 함께였죠. 법정에 들어갔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등을 곧게 폈어요. 10년간 구부정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똑바로 서야 했거든요. 최 변호사가 먼저 소장을 낭독했습니다. 10년간의 정신적 학대, 재산 착취 시도, 강제 입원 협박까지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파트 구입 당시 제 통장 이체 내역, 10년간의 생활비 영수증, 민호한테 빌려준 돈 내역서까지요. 태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았으니 절반은 태수 몫이라고요. 하지만 최 변호사는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죠. 결혼 전 제가 보유한 재산 증명서, 태수가 결혼 당시 가진 재산이 전세금 5천만 원뿐이었다는 증거까지요.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태수는 불안한 듯 계속 물을 마셨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변호사한테 뭐라고 속삭였죠. 두 번째 증거가 나왔어요. 환갑잔치 동영상이었습니다. 법정에 수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계모 주제에 환갑잔치를 차린다는 그 모욕적인 말이요. 판사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계속했어요.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정황도 제출했습니다. 민호가 정신과 의사를 집으로 불렀던 기록, 요양병원 상담 예약 증거까지요. 태수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혜가 부축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잘했다고, 승산이 높다고 말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태수의 조카딸이 증인으로 나왔죠. 환갑잔치 때 있었던 일을 증언했어요. 수진이가 평소에도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가정부처럼 부렸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최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민호한테 빌려준 돈이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죠. 판사가 태수한테 물었어요.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병원에 보내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죠.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태수의 친척 몇몇이 와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때 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태수한테 면박을 주기도 했죠.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태수가 재혼한 아내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 자식들과 함께 모의했다는 것까지요. 동네에서도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세 번째 재판은 한 달 뒤였어요. 이번에는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명쾌하게 정리했죠. 박미숙은 10년간 헌신했으나
착취당했고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요. 위자료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태수 측 변호사는 힘없이 감액을 요청했을 뿐이었어요. 이미 싸움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판결은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법정을 나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였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어요. 석 달간의 긴 싸움이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호텔에서 지내며 지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10년간 못다한 모녀 간의 대화를 나눴어요. 지혜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더 자주 한국에 오지 못한 것을요. 저는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죠. 판결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10년 전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더라고요. 더 이상 고개 숙인 여자가 아니었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태수와 민호, 수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셋 다 초췌해 보였죠. 석 달간 소송 비용으로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비에 각종 비용까지요. 게다가 동네 소문으로 체면도 구겨졌을 테고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두툼한 판결문을 펼쳤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원고 박미숙과 피고 정태수의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귀가 쟁쟁했죠. 10년간의 굴레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재산 분할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는 박미숙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한다. 결혼 전 보유 재산과 결혼 중 취득한 재산 모두 박미숙에게 귀속된다. 정태수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다. 명쾌한 판결이었죠. 태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위자료 판결도 나왔습니다. 정신적 학대와 모욕에 대한 대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는 특히 환갑잔치 모욕 사건과 강제 입원 시도를 엄중하게 지적했어요. 가족 간의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고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 한 시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에 대한 판결도 있었어요. 횡령 시도는 형사 고소로 넘어갔고 민사상으로는 박미숙한테 빌린 돈 240만 원을 즉시 변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넘었죠. 판결이 끝났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수의 친척 몇몇도 와 있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법정을 나갔어요.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태수는 휘청거리며 걸었죠. 10년간 제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태수의 조카딸이 다가왔어요. 환갑잔치 영상을 보내줬던 그 아이였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미안하다고, 진작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지혜는 제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셋이서 법원 계단을 내려왔죠.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어요. 민호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죠.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었어요. 수진이도 사기 시도 건으로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배상금 1,000만 원이었죠. 태수는 위자료 3천만 원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했어요. 가진 게 전세금 5천만 원밖에 없었으니
그마저 빼앗긴 셈이었죠. 결국 민호네 집에 얹혀 살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민호네 좁은 투룸에 셋이서 붙어 산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태수 가족을 손가락질했어요. 재혼한 아내 재산 노린 파렴치한이라고, 자식들도 한통속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고 민호는 빚에 쪼들렸죠. 한 달 뒤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6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거예요. 그날 밤 지혜와 단둘이 조촐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마음 편히 웃으며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죠.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났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봄이었죠. 64년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진짜 봄이었어요.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10년간 살았던 그곳을 떠나기로 했어요. 나쁜 기억이 너무 많이 배어 있었거든요. 지혜가 도와줬습니다. 짐을 싸며 추억을 정리했죠.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챙겼어요. 새 보금자리는 강남의 작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아담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죠. 아침마다 산책하기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제 것이었어요. 이사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오래된 꿈을 꺼냈어요.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가정교사로 30년을 일했지만 언젠가는 제 가게를 갖고 싶었어요. 따뜻한 차와 수제 케이크를 파는 아담한 카페요. 지혜가 적극 찬성했어요. 사업 계획을 함께 짰습니다. 자금은 충분했죠. 위자료로 받은 3천만 원과 제 예금 일부를 합치면 넉넉했어요. 동네 상가를 알아봤습니다. 공원 근처에 작은 가게가 나왔죠.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계약하고 한 달간 준비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심플하게 했어요. 나무 테이블 5개, 의자 15개, 작은 주방 시설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몇 점을 걸었죠. 창가에는 화분을 놓았어요. 메뉴도 정했습니다. 커피와 차,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와 쿠키였어요. 젊었을 때 제과제빵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취미로 배웠던 게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카페 이름은 미숙당으로 정했어요. 제 이름을 따서요. 6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건 거예요. 간판을 달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개업한 날 지혜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동네 주민 몇몇도 구경 왔습니다. 첫 손님은 공원에서 산책하던 70대 할머니였죠. 아메리카노 한 잔과 카스텔라 한 조각을 주문했어요.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단골이 되었어요.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시니어 여성들이었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재혼 실패, 자식 문제, 노후 불안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죠. 10년간의 굴레와 그걸 벗어난 이야기를요. 여자들은 놀라워했어요. 용기를 냈다고,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다고, 60이든 70이든 자기 인생을 찾을 수 있다고요. 카페는 작지만 따뜻했어요. 손님들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저도 함께 웃었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외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자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카페 이야기를 들려주면 지혜는 흐뭇해했죠.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진짜 봄이요. 공원에 벚꽃이 폈어요. 카페 창가로 꽃잎이 날아들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죠. 손님 하나 없는 오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64년을 살았습니다. 반은 남을 위해 살았죠. 이제 남은 반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제 속도대로 살아갈 겁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계모도 아닌 그냥 박미숙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요.